경쟁이라고 불렸잖아요. 이 미세화 경쟁. 정말 치열했는데. 네, 치열했죠. 근데 이제 뭐 2나노, 심지어 그 이하로 회로 선폭을 줄이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막 생겨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좁은 공간에 회로를 빽빽하게 넣다 보니까 옆 회로랑 전기가 통한다거나 신호 간섭이 생기는 뭐 누설 전류 문제 같은 게 심각해지고요. 아, 누설 전류. 네, 심지어는 그 원자 단위에서 양자 터널링 현상이라고 전자가 그냥 벽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네. 전자가 벽을 뚫어요. 네, 뭐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곳으로 이동해서 데이터 오류를 일으키거나 또 엄청난 열을 내기도 하고요. 와, 그럼 성능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오류가 나고 뜨거워지기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엔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온 거죠. 어떤 벽에 부딪힌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물리적, 기술적 난제들이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의 발전을 촉발시킨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로 안 되면 여러 개를 잘 엮어보자 이런 거군요. 네, 더 이상 하나의 칩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여러 개의 좀 전문화된 칩들을 마치 한 몽처럼 아주 긴밀하게 연결해서 성능을 끌어올리자. 이게 바로 이종집적, 영어로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종집적,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비유를 들자면요. 예전에는 아주 복잡하고 기능 많은 만능 레고 블록 하나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제는 각자 역할이 다른 여러 개의 특화된 레고 블록들, 뭐 CPU, GPU, 메모리 같은 것들을 하나의 큰 레고판 위에 아주 정교하게 조립하는 방식. 네, 이렇게 바뀐 거죠. 아하, 그 비유 좋네요. 전문 레고 블록들을 잘 조립하는 거.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패키징 공정이 칩 생산의 뒷부분, 그러니까 후 공정으로 취급받으면서 뭐랄까 중요도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외주를 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랬죠. 약간 부수적인 느낌? 네, 그런데 이제는 칩을 설계하고 만드는 앞부분, 전 공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패키징 기술이 곧 제품의 성능과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와, 정말 상전벽해네요. 이 새로운 경쟁의 판에서 먼저 치고 나간 곳이 바로 대만의 TSMC였군요. 네, 맞습니다. 2.5D 패키징이라는 기술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고요? 근데 2.5D라니 이름이 좀 재밌네요. 3D는 아니고 약간 어중간한 느낌인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기술인가요? 네, 그 2.5D라는 이름이 딱 그 의미입니다. 완전한 3D, 그러니까 칩 위에 칩을 바로 쌓는 건 아니지만 그 중간 단계 정도 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하. 핵심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고성능 로직 칩, 뭐 CPU나 GPU 같은 거랑 메모리 칩, 주로 이제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쓰는데요. 이걸 인터포저라는 아주 얇고 미세한 회로가 그려진 중간 기판 위에 나란히 배치하는 겁니다. 인터포저요? 중간 다리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인터포저를 통해서 칩들 간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마치 하나의 칩처럼 데이터가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오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아, 기존 방식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드니까 성능 향상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핵심 칩이랑 메모리 칩을 그냥 옆집에 깍 붙여놓는 효과를 내는 거군요. 와. 네, 맞습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쯤 상용화되면서 TSMC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리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특히 당시 AMD가 이 기술을 써서 CPU 위에 캐시 메모리를 얹어가지고 게임 성능을 확 높였고 인텔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는 사례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애플도 이걸 썼고요. 맞습니다. TSMC의 이 2.5D 기술, 특히 이제 코어스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Chip on Wafer on Substrate의 약자입니다. 이게 고성능 컴퓨팅, HPC나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거의 뭐 표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GPU들도 대부분 이 코거스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지. 엔비디아까지요. 와, TSMC가 이걸로 정말 재미를 많이 봤네요. 네, 그렇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땠냐 하면 당시에는 TSMC와 같은 이런 2.5D 기술 개발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3D 패키징 기술, 그리고 특히 오늘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룰 패널 레벨 패키징, PLP 쪽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아, 삼성은 바로 다음 단계를 노린 거군요. 네, 일종의 초격차를 노린 장기적인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료들을 보면 TSMC가 2.5D로 시장을 막 장악하는 동안 삼성은 차세대 기술에 투자했지만 당장의 시장 흐름에서는 조금 뒤처지게 된 셈이니까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삼성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나 업계에서는 어떤 시각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결과만 보면 좀 안타까운데 과정에서는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당시 업계에서는 사실 의견이 좀 분분했습니다. TSMC의 2.5D는 이미 검증되고 시장 수요가 확실한 기술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당장 돈이 되는 기술. 네. 그런데 삼성이 그걸 따라가지 않고 바로 다음, 또 그 다음 단계 기술에 집중하는 건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결정이었죠. 그래서 이거 너무 현실적인 시장 수요를 놓치고 너무 먼 미래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삼성 내부적으로는 뭐랄까, 어차피 TSMC를 따라가는 건 2등 전략일 뿐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가 먼저 차세대 기술을 선점해서 판도를 뒤집어야 한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역시 초격차 DNA가. 네, 결과적으로는 TSMC에게 단기적인 주도권을 내준 측면이 있지만 또 이 결정이 먼 미래, 특히 지금 저희가 이야기할 AI 시대의 초대형화 트렌드와 맞물려서 어쩌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경쟁의 무게중심이 2.5D를 넘어서 3D 패키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칩 위에 다른 칩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치 아파트를 짓듯이 수직으로 칩을 착착 쌓는 개념이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해서 더 많은 기능을 넣고 칩 간의 거리를 더 줄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3D 패키징은 2.5D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로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 전송 거리를 수직으로 더 단축시키니까 성능이나 전력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효율이 더 좋아지는군요. TSMC는 이미 AMD나 애플 같은 고객사들에게 3D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칩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작년부터 IBM 등과 협력하면서 3D 패키징 기술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아, 삼성도 시작했군요. 네, 특히 삼성은 테슬라가 자체 개발 중인 차세대 자율주행 칩 HW50라고 하죠. 그리고 AI 칩 도조, 여기에 이 3D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 칩이요? 와, 그건 정말 큰 건데요. 그쵸.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AI 기술의 발전이 이 반도체 패키지의 크기 자체를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후앙 CEO가 신제품 발표 때마다 손에 들고 나오는 그 거대한 AI 칩. 예전 칩들이랑은 뭐 비교도 안 되게 크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노트북만 한 것도 있죠. 네, 아니 왜 이렇게 AI 칩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 그게 AI, 특히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생성형 AI는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네. 이게 마치 인간의 뇌가 수많은 뉴런을 병렬로 연결해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AI 연산도 수많은 계산 유닛, 그러니까 GPU 코어 같은 것들과 이 계산 유닛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공급해줄 대용량 고속 메모리가 필수적입니다. 아, 데이터 공급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AI 칩 패키지 안에는 강력한 GPU 칩과 함께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특수 메모리가 여러 개 탑재됩니다. HBM이요. HBM. 요즘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죠? 네, 이 HBM은 마치 데이터 고속도로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넓은 통로, 즉 대역폭으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B200만에도 이 HBM이 8개나 들어갑니다. 와, 8개나요? 그럼 HBM이 AI 연산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주는 핵심 부품이군요. 비유하자면 고성능 스포츠카 G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옆에 넓고 잘 닦인 8차선도로 HBM이 꼭 필요한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AI 칩 자체를 수백 개씩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 안에 넣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칩을 수백 개요? 하나 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 AI 칩의 성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연산 요구량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는 고성능의 AI 칩 여러 개를, 심지어는 수백 개를 하나의 거대한 기판 위에 올려서 마치 하나의 초광력 AI 시스템처럼 작동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아까 잠깐 언급된 테슬라의 AI 슈퍼컴퓨터 도조의 차세대 버전, 도조3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무려 500개가 넘는 자체 개발 AI 칩을 하나의 패키지 안에 집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500개? 아니, 정말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죠. 이건 거의 서버렉 하나에 들어갈 부품들을 손바닥보다 좀 더 큰 기판 위에 다 올려놓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이야. 결국 AI 시대의 반도체 경쟁은요, 나노 공정 미세화 경쟁만큼이나 이 수많은 칩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묶어서 초대형 패키지를 만드느냐, 이 싸움이 될 겁니다. 와,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네요. 이런 초대형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 그게 바로 패널 레벨 패키징 PLP와 유리기판이라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PLP, 이건 또 어떤 기술인가요? 아까 삼성이 TSMC의 2.5D 대신 일찍부터 투자해온 분야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PLP는 기존 반도체 공정의 기본 재료가 뭐죠? 동그란 실리콘 웨이퍼잖아요. 네, 웨이퍼. 네, 그거 대신에 디스플레이 공정처럼 커다란 사각형 패널 위에서 여러 개의 칩 패키지를 한 번에 만드는 기술입니다. 아, 동그란 게 아니라 네모난 판에서요. 그렇죠. 웨이퍼는 동그랗기 때문에 가장자리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비효율이 있는데 사각형 패널을 쓰면 이 버려지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 효율적이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패널의 크기를 웨이퍼보다 훨씬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크기 자체가 다르군요. 네, 즉 한 번의 공정으로 훨씬 더 많은 칩 패키지를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초대형 패키지, 그걸 만들기에 훨씬 유리한 기술이죠. 아하, 마치 피자를 만들 때 동그란 도우 대신에 네모난 도우를 쓰면 낭비 없이 더 많은 양을 구울 수 있는 거랑 좀 비슷하군요. 네,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 기술에 일찍 투자했지만 처음에는 수율, 그러니까 불약 없는 양품 비율이죠. 이게 낮아서 고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스마트폰 AP 같은 작은 칩에도 적용하기 어려워서 주로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만 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고요? 맞습니다. PLP가 잠재력은 정말 큰 기술인데요. 문제는 그 넓은 면적의 패널 전체에서 균일한 품질과 높은 수율을 확보하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아, 넓으니까 더 어려운 거군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상용화에 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AI 시대를 맞아서 칩의 초대형화가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되면서 바로 이 PLP 기술이 다시금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 시대가 PLP를 다시 부르는군요. 그렇죠. 작은 칩 여러 개를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지 몰라도 애초에 아주 큰 패키지 하나를 만드는 데는 PLP가 구조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PLP 기술이 제대로 날개를 펴려면 유리 기반이라는 파트너가 꼭 필요하다고요? 지금 주로 쓰는 플라스틱 같은 유기 소재 기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첨단 패키징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유기 소재, 즉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 기반의 기판인데요. 이게 플라스틱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 유기 기판은 크기를 키울수록 열에 약하고 쉽게 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휘어진다고요? 네, 특히 수백 개의 칩이 막 빽빽하게 들어차서 열을 많이 내는 초대형 AI 패키지에서는 이런 변형 문제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또한 기판이 커질수록 미세 회로를 균일하게 만들기도 어렵고 전기 신호 손실도 커져서요. 전문가들은 대략 2020년대 후반쯤이면 이 유기 기판이 성능 향상의 발목을 잡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 한계가 명확하군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유리 기판이다. 유리는 투명하고 단단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반도체 기판으로 쓰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유리는 일단 유기 소재보다 훨씬 단단하고요. 열이나 휘어짐에도 훨씬 강합니다. 튼튼하군요. 네, 그리고 표면이 매우 매끄러워서 더 미세한 회로를 새기기에도 유리하고요. 전기적 특성도 우수해서 신호 손실 없이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장점이 많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기 기판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크기가 또 핵심이군요. 네, 이런 특성들 덕분에 유리 기판을 사용하면 더 많은 칩을 더 촘촘하게 집적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초대형 패키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SOP, 시스템 온 패널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가로 400mm, 세로 510mm에 달하는 초대형 유리 기판 기반 패키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0에 510이요. 와, 40cm에 50cm가 넘는 거네요. 네, 엄청나게 크죠? 이는 현재 TSMC가 코어 WS 기술로 구현 가능한 최대 크기, 대략 한 240mm 정도
정사각형 정도 되거든요.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와, 이건 정말 격차가 큰데요. 물론 유리기판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깨지기 쉬운 유리 특성상 다루거나 수율 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만약 삼성이 이 기술을 성공적으로 상용화한다면요. 특히 2030년경 AI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와,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삼성이 2.5D 경쟁에서 잠시 주춤했던 것이 어쩌면 이 PLP와 유리기판이라는 더 큰 그림을 위한 숨고르기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PLP 기술에서는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유리기판 기술 역시 자회사인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전기가 하고 있군요. 네, 만약 이 두 기술, 그러니까 대면적 패키징에 유리한 PLP 공정 기술하고 초대형 고성능 패키징을 가능하게 하는 유리기판 기술, 이게 성공적으로 결합된다면 네. 그러면 TSMC가 2.5D 기술로 구축해온 첨단 패키징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차세대 AI 반도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초기 비용하고 수율 안정화라는 큰 숙제를 풀어야 하지만요. TSMC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고 더 큰 2.5D 패키지를 만드는 기술, STX 같은 걸 개발하면서 대응하고는 있습니다만 PLP와 유리기판 조합의 파괴력은 분명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대한 기술 전환기에는 또 새로운 기회를 잡는 기업들도 등장하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도 몇몇 주목할 만한 국내 기업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 거대한 PLP나 유리기판 패키지를 실제로 만들려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장비나 소재, 기술들이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 첨단 패키징, 특히 유리기판을 활용한 PLP는요. 기존 공정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하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식각, 즉 필요한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 깎기가 어렵군요. 네, 또 패키지 내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MLCC라고 적층 세라믹 컨덴서라는 초소형 부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판 내부에 아주 정밀하게 삽입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유리의 전기가 잘 통하도록 고품질의 도금을 하는 기술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세밀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네요. 자료에 언급된 나인테크라는 기업이 바로 이런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아, 네, 나인테크. PLP 유리 기판 공정에 필요한 습식 식각 장비나 아까 말씀하신 MLCC 삽입 기술, 또 차세대 도금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했고 이미 지난 몇 년간 유리 기판 관련해서 실제 매출도 발생시키고 있다고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고 하니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꽤 인정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세부적인 기술들이 바로 초대형 유리 기판 패키지의 생산 수율과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요. 이렇게 복잡하고 커진 패키지 내부에 혹시 결함은 없는지, 회로는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이걸 검사하고 또 수리하는 기술입니다. 아, 검사하고 수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네, 기가비스라는 기업이 바로 이 분야의 강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반도체 기판 내부에 미세 회로를 광학 기술로 검사하는 장비에 특화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검사뿐만 아니라 발견된 불량을 자동으로 수리하는 설비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와, 검사랑 수리를 한 번에 한다고요? 그럼 수율 향상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효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특히 SK그룹의 유리기판 자회사인 앱솔릭스에도 솔루션을 공급하고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유리기판 양산 라인에 테스트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요. 네,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PLP 내부 검사 장비 개발 경험도 있어서 삼성전자의 로드맵과도 방향성이 잘 맞는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리기판처럼 이렇게 3차원적으로 복잡하고 미세한 구조를 가진 패키지에서는요. 내부 결함을 정확히 찾아내고 또 수정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인테크나 기가비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첨단 패키징 생태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들 기업의 성공 여부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차세대 패키징 전략 성공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본 것처럼요. 반도체 산업의 경쟁의 축이 더 작게 만드는 미세 공정에서 이제 더 잘 묶고 쌓는 첨단 패키징으로 정말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변화가 아주 뚜렷하죠. 특히 AI가 요구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칩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 3D 또 더 넓은 면적에 촘촘히 배열하는 초대형화, 이 기술이 핵심 승부처가 되었네요. 네. 그리고 이 새로운 게임에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PLP 기술과 유리 기판이라는 카드, 이게 과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네, 기술 발전의 큰 방향 자체는 이제 꽤 명확해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누가 더 안정적으로 또 더 높은 수율로 그리고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을 구현해내느냐, 바로 그 싸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양산 싸움이군요. 그렇죠. 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개의 고성능 칩이 극도로 촘촘하게 집적된 초대형, 초정밀 패키지, 이게 그 경이로운 성능만큼이나 잠재적인 위험성 또한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험성이요? 어떤? 만약에 아주 작은 결함 하나가 발생했을 때요, 그것이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과거의 좀 단순한 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요. 수백 개의 부품이 얽힌 복잡한 기계일수록 작은 고장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그냥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이 고도로 집적된 패키징 기술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신뢰성. 네, 단순히 성능 경쟁뿐만 아니라 이 복잡한 시스템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고 또 유지할 수 있느냐가 또 다른 핵심 경쟁력이 되겠죠. 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기술 경쟁이 궁극적으로 미래 AI 시대의 기술 패권 구도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 것인지, 그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